관계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고통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몸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에서 고통을 느낄 때 관계를 돌보아야 한다. 동물은 고통을 피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끌어안는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한다. 고통을 자원화하여 성숙해지는 것. 그것은 고통에 대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먹고 입고 잠잘 곳만 해결된다면 인간은 혼자서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일정 기간 외딴 곳에서 은둔이나 칩거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 배우는 악기나 운동은 개인차가 있긴 해도 연습하고 노력할수록 그 실력이 늘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엇나가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더 퀘스트에서 펴낸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이 인간관계란 무엇이고 사람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문요한 씨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데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2004년부터 이 시대 심리학의 과제는 고통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수양과 삶의 성장에 있다는 적극적 치료의 개념을 가지고 정신과 임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 심리학자로서 글을 쓰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바운더리 심리학과 몸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신체 심리학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계를 읽는 시간은 이 바운더리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는 좋은 글이 많아 본문에 앞서 부분적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 또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마음에 책도 사보고 강의도 듣고 인생을 좀 더 오래 산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본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막상 따라해보려면 늘 어렵다. 뭐가 문제일까? 노력 부족일까? 사람들은 대개 사이가 안 좋은 커플이나 부부는 관계를 위해 그다지 애쓰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좋은 관계를 위해 무척 노력한다. 그럼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 역시 자라면서 인간관계는 늘 어려웠다. 노력할수록 꼬여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받았고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주고 말았다. 그 시절 내가 혼란 속에서 간신히 매달린 해법은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거리.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청년 시절 우연히 만난 칼릴 지브라네 씨는 무척 아름다웠다.
아니, 지혜로웠다. 그래, 이게 답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건대 상처받지 않을 거리에서 나는 자유롭기보다 외로웠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야 그 거리두기가 사실 회피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다. 상담실을 찾은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한다. 그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 초기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라고까지 했다. 문제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설사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비슷한 관계 방식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데 왜 인간관계에서만큼은 고통을 놓아주지 못할까? 서로의 행복을 바란다는데 왜 정작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서로 고통만 주고받을까?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상사에게 오히려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회사원. 학생이 화를 내면 어쩔 줄 몰라 울어버리는 교사. 매번 마지막이라면서 결국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가며 자식의 카드빚을 해결해주는 부모. 누군가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면 질겁하고 차단부터 하는 여성. 배우자의 외도를 애써 모른 채 하는 남편. 대학생 딸에게 구타당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엄마.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화를 못 참는 상사. 연인이 떠나지 못하도록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바람 피우는 애인과 헤어지고 또 바람 끼는 애인을 만나는 사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상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병에 걸렸거나 사회적인 기능을 못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일상생활에서 사리판단 잘하는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인간관계만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관계의 틀 때문이다. 일정한 모양의 빵을 계속 구워내는 빵들처럼 인간관계에는 틀이 있다. 이 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비슷한 관계 방식을 되풀이한다. 문제는 그 기본 틀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기본 틀은 아이, 어른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른, 어른의 관계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아이, 어른의 관계 틀을 어른, 어른의 관계 틀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관계 손상을 겪은 사람들의 기본 틀은 잘 바뀌지 않는다.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신념, 그리고 애착, 갈망 등이 그 기본 틀을 붙들어매고 있는 데다가 그 틀 덕택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관계 틀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관계에 적용되면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아이 때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고 화가 나면 토라져 말을 안 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때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어른의 관계는 다르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야기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며 나만 중요하다고 우길 수 없다. 나를 책임지면서도 상대 입장을 헤아리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 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어른인 당신의 인간관계가 계속 힘들다면 반드시 관계의 틀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관계 방식으로 오늘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겪는 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신의 관계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과거의 관계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 그렇다면 바운더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인간관계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하는 자아의 경계이자 관계의 교류가 일어나는 통로를 말한다. 자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바운더리라는 형태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이 바운더리의 핵심 기능은 보호와 교류다. 바운더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나 아닌 것을 혼동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보호를 하는 등 상호 교류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그에 비해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은 굳이 거리를 두려고 애쓰지도 않고 자신을 속이거나 희생하며 인간관계를 맺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을 돌보면서도 친밀해질 수 있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내보낼 수 있다. 바운더리의 보호와 교류 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운더리 심리학은 지금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위로의 심리학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변화의 심리학이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돌보면서 상대와 친해지고 당신이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처럼 상대를 상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 갈등을 풀어갈 줄 알고 상대를 염두에 두되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자아의 바운더리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다시 세울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해서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늘 습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착하다고 한다. 이게 과연 착한 게 맞나? 혼란을 줄이려면 착함을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착함과 미숙한 착함이다. 먼저 미숙한 착함. 이것은 간단히 말해 순응이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의 모습과 같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고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른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한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다. 아이, 어른의 관계에서는 필요했던 순응이라는 방식을 어른의 관계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착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여질고 선하다는 의미다. 미숙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서 그렇다. 이들은 자기 주관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행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친절을 베푼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희생에 바탕을 둔 선은 미숙함일 뿐이다. 미숙한 착함에는 의도가 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상대의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친절과 배려의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다. 명품과 짝퉁처럼 착한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착한 척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이다. 평소 유권자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존경하는 여러분이라고 외치는 정치인, 동네 꾸준 일을 도맡아 하고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가장과 다를 바 없다. 위선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순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중요한 특징임에 틀림없다. 어찌 보면 선보다 위선이 인간의 특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그만큼 인간에게 인간관계와 사회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까지 속일 만큼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다. 특히 자존감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관심, 인정,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 가치감의 결핍을 다른 사람의 호감과 평가로 채우려고 애를 쓴다. 그러므로 이들의 친절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보상을 요구한다. 자신의 배려와 마음씀에 대해 상대가 어떤 식으로든 인정이나 보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이들은 상처를 받는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지? 라는 잣대를 댄다. 그러므로 미숙한 착함을 가진 이들에게는 인간관계 역시 일종의 거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채권자 마인드를 놓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과잉 친절을 베풀어 인간관계를 일종의 채무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다. 그리고 상대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친절을 베풀어 빚을 늘려놓는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받기만 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이들은 결국 한계에 부딪혀 폭발한다. 왜 너는 나에게 받은 친절을 되갚지 않아? 라며 일종의 빚독촉을 한다. 그러나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왜냐고? 먼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줘놓고서는 빌려준 것이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이하게도 이들은 완전한 비청산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상대가 빚을 완전히 갚아버리면 서로를 이어주는 고리가 없어진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은 늘 상대가 자신에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적게 받으려고 한다.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착한 사람은 굳이 스스로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 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하지도 않는다. 상대와의 관계가 염려되어 자기가 힘든 걸 참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숙한 착함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흔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다. 예수가 남긴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알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착함이며 사랑이다. 성인에게 나타나는 미숙한 착함 아래에는 낮은 자존감과 발달하지 못한 바운더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자아는 슬프게도 스스로 위안과 기쁨을 만들어낼 줄 모른다. 그런 자아를 지닌 사람들은 관심사나 취향, 성격 등의 동질감을 기초해서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잉친절이나 수능을 통해 상대방의 인정과 관심을 얻고자 한다.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위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자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한쪽으로 기운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의 모습은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데 가깝다. 실제로 이들은 관계에 대한 크나큰 기대에 압도된 나머지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모든 주파수를 상대에게 맞추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상대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쏠려 있다.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잘해주면 상대도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관계를 맺는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막대사탕을 엄마에게 한가득 주면 엄마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와도 같다. 물론 엄마는 아이의 의도를 알기에 얼마든지 기쁜 척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만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왜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더 줄까?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없는 상처.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나 워크숍을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다. 부모와 배우자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친구, 애인, 형제자매, 직장 상사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하나같이 가까운 이들이다. 그 질문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이들도 있다. 상처받은 기억은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온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좀처럼 대답이 없다. 단지 옆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여서만은 아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익명으로 종이에 써서 내라고 해도 잘 떠올리지 못한다. 작은 실망이나 상처는 줘봤겠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우스갯소리로 도박판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돈을 잃었다는 사람만 있지 땄다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지만 하나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참 약한 존재다.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인간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와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깊게 베이거나 구겨지곤 한다. 눈길 한번 부딪히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개심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또한 인간이다. 왜 그럴까?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이중적이다. 사람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또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의 감정은 고도로 분화되어 있다. 그 감정의 대부분은 사회적이다. 복잡다단한 사회적 감정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아 힘들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힘들고, 상대와 멀어지는 것 같아 힘들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힘들고, 내가 집단에서 따로 노는 것 같아 힘이 든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감정은 왜 이토록 예리하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 이 감정들은 무슨 역할을 위해 존재할까? 강렬한 사회적 감정이 그저 인간에게 뼛속까지 스미는 고통을 주려고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체적 고통을 잘 느끼도록 설계된 덕분에 인간은 몸을 보호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통은 곧 관계를 잘 돌보라는 신호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우리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상처받기 쉽다는 말은 거꾸로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라는 말과 같다. 당신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이라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타적이기 짝이 없는 사람이거나 공감의 명수여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생각해보자. 만원버스에서는 애초에 상대를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건 없건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한 침대에서 두 사람이 자면 상대를 괴롭히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건만 잠결에 상대를 깨울 수 있다. 심지어는 상대를 위로하려고 한 말과 행동에도 상대는 오히려 괴로워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다. 어떤 식물에게는 자주 물을 주는 것이 해가 될 수 있고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어떤 동물에게는 독이 되는 것과 같다. 부모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아이들에게는 감시와 간섭이 되고 친구는 관심을 기울여 조언을 해주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바운더리가 뭔가요? 내 자아의 울타리. 바운더리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를 말한다. 몸으로 치자면 피부와도 같다. 우리는 피부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확인한다. 소유의 경계라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나의 것,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등이 있다. 만일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것을 가져가거나 당신 차에 돌을 던지거나 당신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어쩌겠는가? 어떻게든 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있다.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 나의 취향과 상대의 취향,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 등을 나와 상대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적인 바운더리는 물건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듯 명확하지 않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거나 내 욕구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가진 욕구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아의 바운더리는 자신의 심리적 형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책은담에 해미 불암이라는 말이 나온다. 바다의 해산물은 먹어도 짜지 않다는 뜻이다. 생선회에서 짠맛을 느끼기는 어렵다. 아니, 짜디짠 바닷물에 사는데 해산물은 왜 짜지 않을까? 해산물의 세포막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소금을 체외로 배출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능동적 수송을 통해 해롭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세포는 생존할 수 없다. 이 세포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바운더리다. 바운더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년기에는 휴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차차 자아가 만들어지면서 바운더리도 작동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욕구, 가치관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바운더리가 단단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보호의 기능만큼이나 상호 교류라는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세포막처럼 유연해야 한다. 튼튼하면서 열려 있어야 한다니 참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균형 잃은 바운더리의 비극, 에코와 나르키소스. 그리스 신화에는 바운더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는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세상에 여성보다 더 아름다운 남성이 있을까? 이 매력적인 남성의 이름은 나르키소스다.
조각 같은 외모는 눈부셨고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여성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심지어 남자나 요정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요정 에코 역시 나르키소스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메아리라는 뜻의 이름처럼 에코는 자신의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말만 되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에코는 그저 멀리서 사랑하는 나르키소스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오비디우스에 따르면 에코는 원래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심한 수다쟁이였다. 그러다가 수다 탓에 헤라의 분노를 사서 목소리를 잃었다.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자아의 부재를 뜻하는 하나의 비유다. 에코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나르키소스가 사냥을 하며 외치는 말을 한마디씩 되받아 외치는 것뿐이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에코라는 존재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미칠 것 같은 에코의 마음은 점점 불타올랐고 급기야 뛰쳐나가서 나르키소스를 끌어안고 만다. 하지만 에코가 눈에 들어올 리 없는 나르키소스는 싸늘한 표정으로 에코를 밀쳐낸다. 매몰차게 거절당한 에코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버린다. 그러고는 시리에 빠져 야위어 가다가 형체는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는다. 이름 그대로 메아리가 된 것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나르키소스의 삶 역시 비극으로 끝을 맺는다. 그는 샘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죽어갔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다. 나르키소스가 자아에 몰두했다면 에코는 정반대로 자아를 잃어버린 채 대상에 몰두했다. 이들은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잃어버린 자아 몰두와 대상 몰두의 양극단을 보여준다. 나르키소스는 우리를 이룰 줄 모르고 폐쇄적인 자아를 가진 경직된 바운더리를 지녔고 에코는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채 관계에만 매달리는 희미한 바운더리를 지녔다. 이 두 인물의 최후는 어떤가? 파멸이다. 자아와 관계의 균형을 잃어버린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 이야기가 21세기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 제목처럼 지금은 명실공히 자아 몰두의 시대다. 모든 집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은 부모와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자란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던 옛 사람들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우리 사회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만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문화가 점점 더 장악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개인의 자존감 회복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문에 있는 글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이다. 저는 이 글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